이번에는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조건문의 일종인데요.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요 구문하고 이제 대비가 됩니다. 아까 이제 if, else 같은 경우에 이제 요 else if라고 하는 구절은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 설명이 누락됐는데, 만약에 이 else라고 하는 구절은 필요 없으면 빼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조건이 이거라면, 그렇지 않고 얘라면, 그렇지 않고 얘라면, 그렇지 않고 얘라면. 마지막 else는 그럼 이도저도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필요 없으면 요 else절은 빼셔도 돼요. 스위치는 요 구조랑 똑같아요. 하나의 변수나 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케이스 블록부터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실행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위치의 조건을 식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연산식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의 결과가 케이스 1일 때, 케이스 2일 때, 그 밖에 케이스는 필요한 만큼 나열하시면 돼요. 뒤에 콜론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꼭 숫자가 오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에 뭐 어떤 문자열 값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결과값이 어떤 케이스일 때 그 안에 해당되는 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이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그럼 여기서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괄호를 빠져나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라고 하는 블록은요, 나열한 케이스에 맞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if, else if에 대한 그 else절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도 필요 없으면 빼셔도 돼요. 자, 국어라는 이름의 변수에 b라는 값을 저장해 놨습니다. 변수 이름은 한글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색해서 다들 잘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국어라는 변수를 스위치에 걸었잖아요. 그럼 이제 나열되어 있는 케이스 중에 실제 국어와 매칭되는 걸 찾는 거예요. b가 저장됐으니까 여기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b약점입니다를 출력하고 브레이크 만났으니까 나가버립니다. 만약에 여기 F라면 연결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디폴트가 실행되고 나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실행하면은 b약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0과 b예요. 그럼 케이스 b, 여기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입니다. 브레이크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까지 실행을 해요. 브레이크 없죠? 또 여기까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실행돼요.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개가 실행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써주는 게 맞지만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 자, 수학이 B입니다. 여기서 걸리죠? 그럼 패스. A면 여기서 걸리죠? 마찬가지로 여기 패스. 브레이크 여기니까 ABC가 됐건 ABC 중에 뭐가 됐건 다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A 학점부터 C 학점까지는 패스고 나머지 학점일 때는 패스 못한 거다.
라고 하면은 A 약점일 때도 패스, B 약점일 때도 패스, C 약점일 때도 패스. 그 밖에 나머지 경우는 패스하지 못했습니다가 되겠죠. 스위치문의 조건을 식으로 설정하는 경우에요. 자, 과학이 70입니다. 72가 70보다 크다. 이거는 비교식이니까 true, false밖에 없죠. 경우의 수가. 그러면 케이스에 true를 걸면은 나머지 디폴트를 걸면은 false는 자연스럽게 1로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는 실행이 안 되겠네요. 자, 희소식을 하나,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if, else, if로 완벽하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나는 if문하고 스위치문 둘 다 쓰는 게 좀 부담된다 라고 하시면 스위치문은 버리셔도 돼요. 실제로 if문을 쓰느냐 스위치문을 쓰느냐는 그냥 개발자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if문하고 if, else문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 중에 뭘 더 많이 쓰냐고 물어보면은 스위치문을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왜냐? 생긴 게 이뻐 보여서요. 그거 말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익숙한 걸 쓰시는 게 장땡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if 국어가 A라면 else if 국어가 B라면 else if 국어가 C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왼쪽하고 오른쪽이 완전히 같습니다. 요거는 if문으로는 호환이 안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런 오작동이 발생합니다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시고요. 이걸 한번 보죠. if 수학이 A일 때도 실행하고 B일 때도 실행하고 C일 때도 실행하는 거죠. 그 AND일까요? OR일까요? OR예요. AND로 가면 안 돼요. AND로 가면은 수학이 A이고 B이고 C이고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근데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될 때는 OR입니다. 수학이 B, OR 수학이 C. 그리고 마지막 디폴트는 else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더 쉽죠? if 과학이 70보다 크다면 마지막으로 else. 스위치문하고 if문은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스위치문까지 봤고요. 그 다음 반복문입니다. 여기부터 슬슬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반복문. 반복문의 종류는 while하고 for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종류가 좀 더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통적인 반복문이 while, do while, until, do until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C나 아니면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얘네가 다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얘만 있어요. 공부할 게 줄었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포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포문에서 파생된 변종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기술을 설명하면 항상 앞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 쉽고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그 쉽다는 얘기가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암만 해봐도 제일 어렵던데 얘가. 자, while문입니다. while문의 설명을 보면은요, 보통 괄호화되어 있는 조건식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이 블록 괄호가 반복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주어진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수행되는 문법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while a가 5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내걸어 보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도대체 a가 얼만데 5보다 작은지 말지를 물어보느냐는 거죠. 최소한 a가 몇인지는 알아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ile문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a가 몇인지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길 비교하죠. 그래서 저는 이 초기 값을 처음에 변수를 할당하는 여기를 초기식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초기식하고 증감식이라는 건 제가 명명한 거예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변수를 만들고 나서 조건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콘솔.log a를 출력한다고 치죠. 자, a가 5보다 작다. 맞죠?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0. 조건이 참을 만족하면 여기 계속 뺑뺑이 돌아요. 자, 또 가요. 여기 실행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전히 a는 5보다 작죠? 또 출력해요. 또 가요. 또 작죠? 또 가요. 또 출력해요. 또 가요. 여전히 작죠? 또 출력해요. 또 가요.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컴퓨터 터질 때까지 합니다. 이 상태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그나마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 안에 갇혀서 실행되는 애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은 브라우저 화면이 허옇게 떠요. 그나마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만 강제 종료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독립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됐다. 그럼 그때는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뽑아야 돼요, 진짜. 자,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피해가느냐? 언젠가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서 a가 5다라고 넣어주면 처음에 0에서 들어왔어요. 0이 5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 실행하고 a가 5가 됐어요.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a가 5가 된 거죠. 그럼 조건 안 맞잖아요. 나오겠네요?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럼 반복문이란 이름이 좀 애매하죠. 대체로 여기서는 이 a의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럼 0에서 시작했죠? 자, 0이 5보다 작다. 출력했어요. 1 증가했죠. 자, 1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이 5보다 작다. 출력하고 그럼 여기선 이제 1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증가해요. 2가 되겠죠. 2를 가지고 가요. 2가 5보다 작다. 조건 맞죠? 여기서 또 2를 출력하고 1 증가해요. 3이 되죠? 그러면 3을 가지고 가요. 3이 5보다 작다. 조건 맞죠? 여기서 3 출력하고요. 1 증가하니까 4가 돼요. 또 4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4가 5보다 작다. 조건 맞죠?
여기서 또 4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1 증가하니까 이번엔 5가 돼요. 자, 다시 돌아가요. 5가 5보다 작다. 조건 안 맞죠?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A의 최종값은 얼마? 5죠. 왜냐면 A가 5이기 때문에 빠져나왔잖아요. while문은 그래서 이 초계식의 최종값이 얼마인지를 항상 물어봐요.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자, 이거를 이제 풀이하면 A가 풀어서 쓰면 0부터 5보다 작다라니까 5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한다.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것도 그냥 제가 쓰는 표기법이에요. 반복의 범위를 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계식, 조건식, 증감식의 요소를 충족해야 성립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블록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나 상수는 그 블록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블록이 빠져나가면은 없어지거나 매번 새로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let a는 0이고요. while a, 좀 전에 했던 거 a가 5보다 작은 동안 자, 여기서 let c는 100이다. 콘솔.log c라고 출력을 하고 c++를 했다. 반복은 언젠가 끝나야 되니까 a++ 해주죠. 자, 일단 a가 0부터 시작해요. 아이고. 자, a가 0부터 시작을 해요. 들어왔죠? 그럼 조건 맞죠? c라는 변수를 여기서 선언 만들었죠. 출력하면 100 출력되죠. c가 증가했죠. 그럼 101이 되죠. a가 1 증가했죠. a가 1이 되죠. 자, 0에서 이제 1이 됐어요. 조건 맞죠, 여전히?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선언이 블록 안에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 안에 들어올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요, 이 변수를. 이 변수를 매번 새로 만들어요. 블록 안에서 선언이 되면 블록을 실행할 때마다 그 변수를 계속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또 뭐다? 100이다. 아까 1 증가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C를 날려버리고 새로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let이라고 선언된 애를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명명했죠. 블록 밖에서 콘솔.log 한 다음에 C를 출력을 했다면 이 반복이 끝난 다음에 여기는 에러입니다. 왜냐? 지역 변수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요. 자기가 선언된 지역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블록 밖에선 C라는 변수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지역 변수예요. 이 지역 변수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주에 왜 설명을 못 드렸냐면은 그때 이 블록을 우리가 배우기 전이었거든요. 그럼 전역 변수는 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다로 선언하면은 얘는 while문이 끝나도 살아남아요. 자기가 선언된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이 블록 괄호를 막 뚫고 다녀요, 반은.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드린 얘기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예제예요. 자, x가 1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리고 x가 1씩 증가. 반복문을 만나면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먼저 찾은 다음에 반복의 범위를 먼저 가늠을 하세요. 자, 얘는 x가 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작거나 같다니까 10이 포함되죠.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반복의 범위를 산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 블록 안을 이 숫자값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1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하시면 돼요. 자, 1부터 시작하니까 x는 플러스 x. 문장이랑 숫자랑 더하면 그냥 연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K에 할당되는 거는 x는 1이라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2가 돼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건 뭐겠어요? x는 2라고 출력되겠죠. x 값을 1씩 올리시면서 여기 계속 10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x의 최종값은 얼마다? 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야 반복이 끝나니까. 11이죠. 왜냐하면 10이면 실행하잖아요. 이 조건이 안 맞아야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규칙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우셨어요. 실험해볼까요? 9구단 3단 외워보세요. 머릿속으로 전개되는 게 있죠. 9구단은요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결과값을 만듭니다. 9구단의 규칙이 지금 이 규칙이에요, 여러분. 해볼까요? 9구단 7단입니다. 자, y가 1부터 10보다 작은 동안, 그러면은 1부터 10보다 작다 이면은 10은 포함 안 되죠. 1부터 9까지죠. 그리고 7일은 7, 7이 14,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씩 증가하잖아요. 1씩 증가합니다. 이게 9구단의 규칙입니다. 그러면은 y 곱하기 7, y를 1부터 9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z를 구하세요. 9구단 7단이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헷갈린다는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잘. 이거 헷갈린다고 하기엔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9구단이에요. 이 규칙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9구단은 나한테 친숙한데 이거를 꼭 이렇게 코드로만 풀어놓으면 묘하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조금 하드코어로 가셔야 돼요. 자, 반복문 정리할 때, 자, y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초기 값이 1이에요. y는 1부터 10보다 작다니까, 10은 안 들어가네? 그럼 9까지. 1씩 증가죠. 1씩 증가. 그러면은 y 값에 대한 표를 만드세요. 1일 때. 쭉 이렇게 여기 안에서 z라는 변수를 만드네요. 그러면 z라는 변수도 하나 만드세요. y가 1일 때 z는 얼마예요? 7이죠. 출력하고 1 증가하니까 2일 때는 14죠. 이거 한 서너 번 해보면 이제 규칙이 눈에 들어와요. 반복문의 규칙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손으로 쓰세요. 연습장에 소스 코드 써놓고 이 표를 직접 손으로 그리세요. 사실 제가 자료를 실습자로 이렇게 그림으로 드리잖아요. 이거 의도 자체가 태블릿 PC가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으로 이 위에 적으세요라는 의도기는 해요. 태블릿이 없으시면은 아직은 그래도 코드를 우리가 손으로 쓸만하니까 손으로 좀 써보신 다음에 흐름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면서 따라가세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코드가 이렇게 돌잖아요 라고 그리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직접 한번 재현을 해보세요.
아, 소스 코드 손으로 쓰는 것까지 좀 오버 같은데? 그러면 프린트 해놓고 그 위에다 그리세요. 종이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건 차라리 손으로 쓰시기를 권해요. 손코딩 연습 힘들어요. 그림 보면 딱 나옵니다. 전공생들은 진짜로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요. 제가 대학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컴퓨터공학과였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컴퓨터 실습실에서 시험 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강의실에 모여요. 그 다음에 이따만한 근 백지 시험지를 줘요. 시험 문제가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칠판에다 교수님이 그려요. 이 결과가 나오는 코드를 손으로 쓰래요. 그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전공 애들은 이렇게 배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코딩 안 해요. 요즘 코딩 테스트는 들어보셨죠? 제 생각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긴 했는데, 그래서 코딩 테스트 전문 학원도 생겼어요. 여기도 그거 해요. 저는 사실 코딩 테스트로 이제 면접 보는 거 되게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 조금 이제 좀 진짜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 회사는 기술 면접을 손코딩으로 해요. 코딩 테스트 보는 건 이제 한물 갔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내가 손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흐름을 머리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손코딩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시는 분들 솔직히 과정에서 한 분 뵙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손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요 정도 중에서 한 여기까지만 손코딩이 가능하고 이 이후부터는 손코딩 하고 싶어도 못해요. 1시간을 작성해야 하는 소스 코드가 300줄, 400줄이 돼요. 이때부터는. 왜냐면 HTML, CSS가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제 하나가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손코딩 엄두를 하는데 얼마 안 돼요.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죠? 다음 주에 한 요쯤, 요번 달에만 그나마 가능한 게 손코딩이고 이 이후부터는 손코딩이 안 돼요.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반복문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진도를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 중인데, 한 주 동안 그래도 여기 수업 진도 미리 예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코딩이 처음이시라면은 꼭 여기 손코딩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게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손코딩 노트를 하라고 이제 PDF 양식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옆에 보시면 이게 라인 번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인 번호인 거고요. 요 단위로 코드 들여쓰기 하라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하거나 제본소 같아서 제본해갖고 쓰기도 하는데 꼭 권해드립니다. 뭐야, 녹화 프로그램. 녹화 돌고 있구나. 깜짝이야. 자, 녹화 잠깐 멈추고요. 4번, 5번, 6번 실습하시고요. 5시에 뵙도록 할게요.